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홍중입니다. 저는 전공이 사회이론과 문화사회학, 문학사회학, 예술사회학 이런 영역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을 만나던 때로 잠시 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그때 선생님을 문화사회학자의 길로 이끈 첫 문제의식이 무엇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물음이 선생님이 삶에 던져온 핵심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와 맞물려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20년이 됐네요, 벌써. 그 20년의 세월이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나 내용이 명확하게 있었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장소들에서 기존의 사회학과 좀 다른 사회학을 하고 싶다. 이런 대안을 찾는 혹은 새로움을 찾는 분들의 방향성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사회학이라는 문화가 워낙 광범위한 거니까, 큰 거니까,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어떤 명확한 그 깃발 같은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현실이나 현장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사회학을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질문과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다.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쓰고 싶다. 또 기존의 사회학과 색깔이 좀 다른 사회학을 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흘러 모이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삶과 이렇게 딱 맞는 어, 연결점이 바로 떠오르진 않아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어떤 학문 내적 저항성이랄까? 이게 사회학이라는 게 언제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성을 요구하는데 사회학이라는 그 제도가 때로는 그것을 이제 불가능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좀 씨름을 하면서 소위 넓은 의미의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 이런 거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실험해보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문화사회학을 선택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갔던 거. 선생님께서 가장 애정하시는 선생님의 논문이나 저서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항상 그 자기 작업에 대해서는 좋다는 느낌보다는 나중에 특히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부족합니다. 저때 저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좀 너무 좁았다. 이런 어떤 그런 부끄러움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어서, 옛날 것을 보면 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든다 하는 것은, 최근에 나와서 그런 반성의 기회가 좀 적었던 것들. 그래서 굳이 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나온 책인 뭐 가까스로 있음이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따끈따끈한 거니까 좀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연구를 펼쳐 오셨습니다.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선생님의 노하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연구 주제를 정하는 순간 선생님을 결정적으로 끌어당기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게 단순한 궁금증에서 이건 간다로 바뀌는 심장이 탁 하고 반응하는 그 첫 신호가 무엇일까요? 이제 각각의 논문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왔는지는 잘 기억은 사실 안 나요. 이제 어떤 경우는 뭐 기억이 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약간 뭐 사소하고 우연적인 것이기도 해서 그런데 그 40여 편의 논문들이 흐름은 있는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세 차례 정도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한국의 사회학계와 좀 다시 접촉하면서
한국의 문제의식으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를 이렇게 번역하고 또 새롭게 문제의식을 던지던 그런 200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이제 소위 뭐 마음의 사회학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심리사회 연구를 좀 이론화하고 진정성의 문제를 좀 탐구했던 그런 흐름들 속에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로 자리를 옮기고 그 심리사회 연구를 조금 이론적으로 정립하면서 청년 연구를 시작했던 한 7, 8년 정도 생존주의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청년 연구를 다양하게 해나갔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 시기는 이제 생태 문제를 중심에 놓으면서 조금 더 반성적으로 사회학을 성찰하던 그런 시기가 지금까지 이제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의 논문들이 어떻게 촉발됐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흐름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사회적인 변화에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흔히 인류학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프라이드가 거기 있었다는, 현장에 있었다는 being there라는 어떤 체험의 깊이 이런 거라면 저는 이제 문화사회학자들, 특히 이제 사회학자들 다 그렇지만 특히나 문화사회학자들에게는 우리가 현장에 가는 거라기보다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언제나 중요하지만 현장성이 우리한테 오는 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흐름이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현장 그 자체의 에너지와 어떤 강렬함 혹은 우리를 약간 다르게 보게 만드는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열려있는 감수성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한국 사회가 뭐 지난 20년간 변화해간 그 주요 곡절마다 약간 좀 흔들렸던 것 같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연구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과거로 한번 네. 돌아가서 그때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2005년 당시 한국에서 문화사회학회의 인식을 높인 결정적 변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잘 안 보였지만 뭐 지금 돌아보니 아 이런 부분이 변화가 컸던 것 같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해 볼 때 가장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그 전에 잘 알고 계시던 분들도 계셨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문화사회학의 초창기에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그 학회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많은 분들은 그때 만난 분들이 꽤나 많아요. 새로 만난 분들, 합류한 분들, 가령 제 기억에는 저희 경우에는 이제 뭐 박선웅 선생님, 박혜광 선생님, 그리고 최종열 선생님, 최세별 선생님, 또 노명우 선생님, 천선영 선생님, 이나영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신 거. 그때는 정말 술을 많이 마셨어요.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셔서 어떤 경우는 정말 이제 힘든 다음 날을 보낸 경우들도 좀 기억이 많이 나고 물론 문화사회학회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때는 밤늦게까지 심지어 새벽까지 학문적인 토론을 열띠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그 신촌에서 많이 모여서 여러 토론들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김무경 회장님하고 이수환 부회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뭔가 좀 약간 더 어른 같은 느낌으로 판을 좀 이렇게 깔아주고 그러니까 문화사회학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일종의 뭐 문화에 대한 사회학 가능하지 당연히 문화 중요하지 문화 인류학인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가 2005년 전후해서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그 당시에 이제 30대 뭐 그 당시에 30대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어떤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이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종류의 사회학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적이라면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모임과 마주침과 토론의 미시 사건들이 굉장히 집결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05년부터 한 2010년까지의 그 초기의 문화사회학회의 그 역동성, 그리고 그 인텐서티, 이런 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 이후에 꽤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때 나눴던 어떤 그 같은 그러니까 문화사회와 같이 고민한다는 그 동질감? 이런 게 이제 오래가요.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사건이라는 사건들이었죠. 지난 20년 한국 사회에서 문화 지형을 바꾼 순풍 하나와 역풍 하나를 꼽는다면? 네. 이것도 쉽지는 않은 질문인데, 굳이 꼽으라면, 그러니까 순풍인지 역풍인지 구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바람인데, 그 구별하지 않고 말을 하자면 두 개의 굉장히 큰 바람을 꼽으라면 저는 2015년, 16년 경에 시작되어서 이제 박근혜 탄핵까지 이끌고 그 이후에 펼쳐져 나간 미투 운동과 그리고 2020년부터 한 2년 정도 있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미투는 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고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과 이후는 적어도 문화적으로 따지면은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그 변화가 특히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정치적 주체화, 문화적 주체화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마도 그 이후 10년은 강력한 백래시들과 그리고 특히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제 반페미니즘 운동들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가부장주의에 부딪히면서 깨져나가는 그런 작은 미시적인 어떤 고통들을 견뎌나가면서 한 10여 년 정도 후에 결국에 지난 계엄에서 봤던, 그리고 뭐 그 이전도 모든 문화적 공간이나 독서 공간이나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공간에 가면 그 세대의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으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10년의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는 단순히 문화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자로서, 사회가 뭔가 되게 고민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문화사회학은 어쨌든 뷰르케임의 관점에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면대면 상호작용과 뭐 컬렉티브 이퍼베센스 같은 뭐 집합 열광 같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에너지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의 그 흥분 상태 같은 것은 중요한데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게 아니고 반사회적인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도전이 던져진 거죠. 우리가 높게 가치를 평가해 온 어떤 삶의 형식이 특정 상황에서 사회에 기능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회가 뭐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사회와 사회적인 것을 21세기에도 그냥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변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사회적인 것을 고민하고 또 거기 개입해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짙어졌던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긴 합니다. 하나는 저희 경우에는 그 연구에서의 어려움이 연구 내부가 아니라 연구 바깥에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삶에서 오는 뭐 주변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예로 뭐 옆에 있는 누군가 아프면 연구 못 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뭐 여성이 아니어 잘 모르지만 여성의 경우에 뭐 더 훨씬 그런 일들이 많겠죠. 주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단은 연구자가 된다는 게 연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매니지하는 것뿐 아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삶의 조건들 그것이 매니지가 안 됐을 때 연구가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서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잘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바깥 일상적인 혹은 실존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두 번째는 연구 안에서 제가 겪은 문제는 사회학자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학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자기가 가장 격렬하게 사회를 체험했던 깨지면서 체험했던 특정 시기 즉 저희 경우는 뭐 20대부터 30대 중반 뭐 30대 후반까지 한 20년 15년 정도 이 시기의 인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화된 사회들을 보는 눈이 무뎌져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서 이제까지 사회학자가 자기가 모델로 삼던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론이나 설명 틀을 만들고 상상하던 그것과 완전히 다른 가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막 솟아날 때 사회학자가 그들을 이해하는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경우를 많이 받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뭔가 자기가 아무리 유연해진다 할지라도 사회 공간이란 거는 그런 새로운 생산해내는 공간이 거니까 문제는 사실 언제나 사회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사람이 굳어진 관점에 있는 걸 테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가 생각하는 거는 그 세대, 돌려 말해서 20대나 30대 세대의 연구자와 연결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많이 하진 못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은 50대니까, 50대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새로운 시간대의 새로운 문화를 감각적으로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과 연결돼서 협업을 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런 협업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위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05년과 2025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네. 미래인 2045년 또한 현재와는 다른 지형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어떤 공통 변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누군가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한때는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더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심이 많았던 때가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심을 조금 접어놓고 뭐 다른 종류의 경제적인 관심도 갖는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문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그 비판적으로 훨씬 그걸 보려고 노력했고 그런 논의들도 많이 읽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못 읽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나 사회적 행위자들은 특히 문화사회학이 보는 행위자들은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행위자들은 사회학자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이 어떤 시기에 갖고 있는 규범적인 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이게 좋은 방향, 나쁜 방향으로 변화로 이제 해석되는 것뿐이죠. 사실상 주어진 조건 하에서 굉장히 격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회학자도 미래에 어떤 종류의 주체성이 등장할지를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언제나 되게 창조적으로 그리고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면서 새로운 존재들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 세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살아가는 행위자들이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물학적 존재니까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상징과 의미와 그리고 미래에 던져놓은 어떤 자신들의 뭐라고 비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가 오히려 그 앞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신의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더 관찰하고 경청하려고 할 때 그 새로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21세기가 앞으로 20년 후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파국적인 생태 위기가 진행됐을 거고, 그리고 요사이 특히 근대성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그게 다는 아닐 거다. 저항의 방식도 진화할 거고 저항의 주체들도 새롭게 연결돼서 싸우는 법을 강렬하게 발명해낼 거라고 희망을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문화 지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한 단어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의 각도에서 보자면 저는 반지성주의가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반지성주의라는 게 사실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기도 하고 그때 지성이 뭘 가리키는 거냐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게 된 것은 소통의 방식이 SNS나 플랫폼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변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확한 연도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개 2004년, 5년경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그 플랫폼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과 여러 형태들, 특히 이제 뭐 알고리즘 베이스 AI도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비지성적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똑똑해졌는데 지성이라는 것을 특징 짓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 가능성 내지는 무언가를 빨리 아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감각 같은 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성주의는 편리한 건 아니거든요. 좀 싸우기도 하는 거고 뭐 오류를 인정하면서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 안에서 소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얼마나 멍청한가를 확인하는 게 지성주의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뭔가 그다지 깊지 않은 어떤 지식이나 스마트함을 더 과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적인 소통을 잘 못하는 그런 일종의 문화죠. 그런 문화가 너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갑갑하고 뭔가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사실 문과학문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죠. 역할이 크죠. 문과학문이라는 것은 제가 되게 늘 드는 예를 들자면 세상에 구조가 있다. 이거를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르치면 아마 나이가 어린 중학생도 이해할 거예요. 구조가 있다. 이거는 바로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뭐 대단한 지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과학문의 특징은 그거를 어디까지 아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구조적인 것의 힘에 의해서 파괴된 어떤 자의 삶을 3년간 추적하며 들여다본 자에게 구조가 있다는 말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 말의 무게와 느낌과 색깔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과학문과 다른 문과학문의 특징은 무언가를 어디까지 깊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고 암 자체의 구성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가 지성인데 이제 요걸 수집해서 배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종류의 능력을 지성이라고 부른다면 문과 학문이 사실 뭔가 잘못하고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문화사회학은 특히 인문학적 포션이 더 깊게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테크놀로지가 끌고 나가는 이 더블 클릭의 세계, 뭐 툭툭 하면 나올 것 같은 그 세계를 저지하고 그 흐름을 오히려 중간에 끊고 그런 간극 속에서 답답하고 모르기 때문에 혼자 헤매야 되는 시간을 문화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점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좀 더 가까워지면서 21세기의 이런 변화된 환경 안에서 맞는 거기에 부합하는 지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좀 더 발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음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음과 같이 연결돼 있는 것일 거예요. 아마. 어리석음, 모자람, 뭐 모르겠음, 뭐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없어졌어요. 아마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걸요, 점점도. 오늘의 공적 논쟁에 개입할 수 있는 레버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사회학은 어쨌든 근대사회학에서 특히 그 상징적인 영역, 언어, 기호, 의미, 이 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회학의 분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프랑스로 치면은 소스유르와 듀르케임이라고 하는 정말 구조주의의 천재적인 언어 구조와 이제 사회 구조를 보여준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회학은 1차 세계대전 때 많이 망가져서 많이 죽어가지고 그 뛰어난 듀르케임 스쿨의 그 학생들이 뛰어난 연구자들이 뭐 불행히도 많이 죽어서 사실 인류학으로 흘러갔죠. 모스를 거쳐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 사실은 사회학의 적통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알투세나 푸코나 뭐 락강이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뛰어난 비사회학이지만 사실 사회학적인 것을 흡수해간 그들이 전부 문화사회학자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락강이 얘기한 뭐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디르케임 얘기거든요. 무의식도 사회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런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프랑스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지적 전통은 문화사회학적이고 그때 문화라는 거는 인간 상징의 어떤 구조,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상징계를 가리키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1세기가 되면 이 언어의 중심성이 희박해지면서 조금 왜냐하면 생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적인 것과 실제가 이 상징계를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상징계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던 게 사실 국민국가고 뭐 국어 이런 건데 뭐 이렇게 교통이 많고 또 뭐 그런 어떤 상징계의 틀을 깨는 일들이 빈번한 사회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턴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디시플린으로서의 문화사회학이 위기이자 기회인 부분인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컬처를 얘기할 때는 네이천 배제를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언어고 저기는 물질이니까 이게 우리의 전통인데 사실상 지금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지난 한 40년 동안 문화, 뭐 네이처, 너처, 뭐 컬처, 네이처의 구분, 그리고 인간, 비인간의 구분, 그리고 언어와 사물의 구분 이런 게 많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사회학이
무엇을 어떻게 좀 펀더멘탈리 고민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사실 지난 몇 년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오히려 읽었던 것은, 뉴 머티리얼리즘이나 이런 어떤 최근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조들을 통해서 문화사회학을 다시 반추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사실 대답이 어려운 건데, 저는 그 레버라는 것이, 문화사회학이 21세기적인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턴을 통하지 않으면 잘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부르디유 같은 경우에 하비투스 개념 같은 게 굉장히 바딜리한 것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 되게 상징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바디를 그냥 물질로 여겨요. 왜냐면 암에 걸리고 다른 화학적 물질이 통과에 들어오고 아이들의 폐에 어떤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문화가 매개하는 영역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물질과 만나는 것이 돼버렸어요. 바디가. 근데 우리에게 바디는 여전히 어떤 권력이나 언어에 의해서 이렇게 붙들려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화사회. 그 사이에 어떤 시대적인 간극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문화 이론을 좀 중심에 놓고 하니까, 이론적으로 좀 더 점검되면서, 문화사회학이, 전통적인 문화사회학이 조금 이렇게, 바운더리를 두고 밖으로 밀어놨던 거를, 돌려 말해서, 생명, 물질, 비인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안으로 끌어오는 접속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풀지 않으면 자칫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각과 다른 되게 20세기적인 느낌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택한 텍스트들은 그저 나를 흔든 것들입니다. 나는 그 동료를, 그 애정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같이 흔들리자, 같이 무너지자, 같이 도망가자. 외로운 거죠. 혼자 받은 감동 속에서 나라는 것은 하염없이 외로운 것입니다. 사랑의 확산, 그것이 비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처럼 매번 사랑을 음송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 도대체 사랑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문학동네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문학 텍스트들을 조금 비평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술 비평도 조금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평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온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비평가나 연구나 통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 세상이 이래야 돼.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수동적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성은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건데, 무언가를 읽거나 이제 보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어떤 장면을 보거나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 그게 저를 흔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경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흔들림이 저한테는 지적인 작업이나 글쓰기 작업의 시발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그 무언가가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움직여서 제 입이나 손을 통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말하게 하는 것이 비평이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렸고 그때 사실은 외로운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저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연결돼서 같이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전해주고 싶은 욕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느껴볼까?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좋지 않아?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랑이란 말을 썼지만 그 다르게 표현할 바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요새 많이 쓰는 용어로 하자면 정동된 거죠. 뭔가에 의해서 affected 됐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저를 뚫고 나가서 누군가와 연결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꼭 무슨 뭐 문학이나 예술 이것뿐 아니고 점점 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요. 점점 더 그냥 모든 것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이가 드는 것에 좋은 점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금 줄어들고 원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대신 누군가의 말을 전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그때는 약간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이 전달이 이어져 나갈 때 그 사랑의 흐름이 생길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이게 뭔가 이렇게 노화와 연관돼서 해롭게 느끼게 된 그런 것도 좀 부분적으로 배어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사회학의 지난 20년은 어떤 시간이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 길은 어디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문화사회학은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에 모였던 문화사회학의 초창기 멤버들은 이제 그 당시에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학위를 마치고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학문장에 완전히 안에 포지션하지 못한 들어오지 못한 그래서 약간 진입하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문화사회학회라고 하는 굉장히 견고한 제도적 틀도 형성돼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학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문화사회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생들 길러내고 또 저널을 통해 가지고 스칼라십을 계속 축적해온 그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성공적이었다. 한국의 문화사회학이 그 이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지? 뭐 이렇게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그게 이런 거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과 이런 작업이다라는 명확한 컨텐츠를 갖게 됐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그 제도화가 좀 더 심화되고, 더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유지가 돼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걸 위해서는, 문화사회학이 갖고 있는 강력한 특성들이 한국 사회와 좀 더 유기적으로 얽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도화 과정에서는 문화가 뭐냐, 어떤 이론가들이 거기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많이 이렇게 정립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 문화사회학이 한국의 문화적 현상들을 더 독창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향성으로 하나가 갈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 생각에는 21세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 21세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으로는 지금 한국적인 것은 K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반도에 갇히진 않아요. 되게 글로벌한 모빌리티적인 현상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광범위한 한국적인 것과 다른 하나는 21세기적인 것 혹은 미래적인 현상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성의 붕괴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얘기했던 것의 약간의 장밋빛 그런 미래보다 훨씬 어두운 그런 미래들을 정치적인 함의가 높은 방향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계엄 이후에 한국에서 문화사회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강력한 극우 파시즘이라고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고민스럽지만 종교와 연결된 혹은 극단주의와 연결된 혐오와 연결된 이런 현상들은 문화사회학이 풀어내야 될 문제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가장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것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어떤 정신적 엔진 같은 거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문화사회학이 정치사회학과 만나고, 종교사회학과도 만나고, 불평등 문제는 다른 사회 분과들과 만나는 어떤 되게 중요한 매듭 같은 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도화를 거친 문화사회학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회에 녹아들고 더 중요한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디시플린으로 더 성장합니다. 후배 연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있으실까요? 연구 영역에서는 선생, 제자 뭐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특히 사회학의 경우에는 선생이 제자한테 뭐 가르쳐 줄 게 있나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하면 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젊음을 가지고 사회 현장과 접촉할 수 있는 제자 그룹이 사실상 선생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되게 독특한 분야가 전 사회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제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더 선생님들한테 당연히 다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분과보다 사회학의 특성상 오히려 선생이 제자에게 배워야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있다 이런 생각을 다 못한 것이긴 해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유로워야 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좋은 지식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할 때 오히려 좋은 연구자가 된다기보다는 뭐 제대로 되지 않은 연구의 과정을 거쳐서 더 큰 얘기를 하는 자유를 누리는 연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화도 못하는 막 이론들을 가져오는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려운 게 학문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빠지면 사회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미숙할지언정 자유를 포기하지 마라. 처음부터 원숙하고 깔끔한 거를 만드는 것보다 대책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자유로움이 그것을 읽는 자에게 느껴져서 질투를 느끼게 만드는, 그거를 그냥 추구해라, 뻔뻔하고. 왜냐면 그건 처음에는 실수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달라지고 세 번째는 좋아져요. 더 시간이 갈수록 배우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학문적인 영역 안에서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실험이라는 걸 못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정해진 답을 처음에 잘 내놓고 점점 좁아질 거예요, 아마. 점점. 그래서 저는 뻔뻔한 자유를 타인의 비판이나 뭐 이런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비판에 내재되어 있는 주눅들게 만드는 힘을 좀 이겨내라. 그래서 일단 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학문의 기본적인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스스로 억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20년 전에는 문화사회학이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유로웠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은 제도화가 됐다는 거는 억압의 틀이 더 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기가 더 어렵죠. 그럴 때일수록 틈을 만들고 뭔가 실험해보고 으쌰으쌰 해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게 사회학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다른 분과가 못 따라. 문화사회학은 꼭 그런 스피릿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돌이켜 생각해 보셨을 때 학자로서 가장 아름다웠던 눈부신 시기는 언제셨을까요? 더불어 앞으로 또 어떤 눈부신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글쎄요,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건 아마 이제
미래나 이렇게 그 잘 생각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시간 단위가 그냥 하루 같아요, 하루. 물론 뭐 먼 미래 이렇게 고민하고 하지만 되게 걱정만 할 뿐. 근데 어느 시기부터는 걱정해봤자 뭐 되는 일 없다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하루 단위로 시간을 살아내는데 하루를 좀 재밌게 자기 전에 뭐 이렇게 잘 살았네 오늘도 이런 느낌으로 살기 위해서 루틴을 좀 강하게 만드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면 인생에서는 아닌데 루틴 안에서는 조금 눈부실 때가 있긴 있죠. 뭐 오늘도 1시간 걸었네? 이런 느낌으로 기분 좋은 책 들어올 때 그때는 눈부시겠죠? 그런 되게 미시적인 순간에 눈부신 순간이 있지만 뭐 전체로 보면 대충 우중충하고 뭐 약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여기 호주를 받아보다니.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헌팅캡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아, 네. 그에 어울리는 색상을 아. 준비해봤습니다.